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현대가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일렉시오가 드디어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건 그런데 중국에만 파는 차가 아니에요. 이미 내년부터 호주 시장 수출을 확정했고요. 뉴질랜드 수출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애초에 일렉시오의 중국 슬로건 자체가 짜이 중국, 웨이 중국, 샹취안추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향해입니다. 중국에서 개발하고 만들긴 하지만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렉시오가 과연 우리나라에도 출시할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해외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않는다는 노조와의 강력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베이징 현대에서 수입하는 소나타 택시 같은 사례도 있고 기아 EV5처럼 처음에 중국용으로 만들었던 차를 조금 바꿔서 국내에 출시하는 사례도 있어서 현대 일렉시오도 국내 출시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 차를 강력하게 원하면 국내 출시도 당연히 검토하게 될 텐데요. 현대 일렉시오가 대체 어떤 차로 나왔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시오 일단 길이는 4615mm, 너비는 1875mm, 높이는 1675mm, 휠베이스는 2750mm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기아 EV5와 형제차라고 할 수 있어요. 너비와 휠베이스, 높이 모두 EV5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길이만 일렉시오가 5mm 더 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완전히 다르죠. 형제차 기아 EV5가 전체적으로 각진 느낌으로 디자인됐다면 현대 일렉시오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오닉 6나 9 같은 다른 현대차 전기차들처럼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에 크리스탈 스퀘어 헤드램프를 좌우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헤드램프 안쪽 모듈의 형상을 봤을 때는 기존의 현대 스타리아나 제네시스 GV60에서 봤던 것 같은 헤드램프 모듈인데 이런 기존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한 거 일렉시오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헤드램프를 보면요, 한쪽에 4개의 사각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게 현대 H를 상징하는 모스보호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현대 H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모스보호로 점점점점 이렇게 은유적으로 처리하는 거. 기존에는 현대차가 핸들 홈커버에 적용했던 디자인인데 이제는 이렇게 헤드램프까지 확장해서 적용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서 한쪽에 헤드램프 모듈이 4개씩, 양쪽이 총 8개의 헤드램프 모듈이 장착된 구조인데 중국인들이 숫자 8을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8을 또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꿈보다 해몽인 건지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확실히 의미와 의도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이 좋네요. 자, 그러면서 헤드램프 아래쪽에는 Full Wide Front Light Bar라는 이름의 별도의 DRL이 배치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면 현대 전기차임을 나타내는 픽셀 램프입니다. 이건 사실 별다른 기능은 없는데 오로지 디자인을 위해서 장착된 램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을 보면 램프 디자인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그 차들 사이에서 일렉시오가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애가 기죽지 않도록 굳이 이런 화려한 라이트를 장착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램프 하단으로는 전기차의 특성을 살려서 전면부 그릴 영역을 최소화하고 매끄러운 바디 패널로 마감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검정색 패널로 처리해 놓고 있는데 초음파 센서가 눈에 띄지 않도록 처리해 놓은 디자인적인 트릭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범퍼 하단에는 배터리 냉각이 필요할 때는 열렸다가 공기 저항을 줄여야 될 때는 닫혔다가 하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장착돼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하나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면요, 측면은 볼륨감과 매끈함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핵심입니다. 일단 앞뒤 팬더를 보면요, 휠 아치 주변의 볼륨감을 과장되게 극대화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오버 팬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풍부한 볼륨감을 연출하면서 측면부 전체에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V5와 같은 크기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더 크고 당당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도 도어는 디자인적으로 매끈하게 처리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돼 있는데 아이오닉 5나 6에 적용된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앞쪽이 들어가고 뒤쪽이 튀어나오는 형태입니다. 연락을 하면 자동으로 팝업이 되고요. 수동으로 앞쪽을 눌러서 뒤쪽이 튀어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무조건 자동으로 팝업이 되도록 만든 구조라서 요즘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열리지 않는 히든 타입 도어 캐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기계식 도어 캐치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후면도 좌우를 가로지르는 픽셀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현대 전기차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끝부분이 살짝 치켜 올라가는 형태라서 그냥 수평인 일자 램프보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평인 형태보다 차폭이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향 지시등은 테일램프 픽셀 그래픽 바로 아래쪽에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시퀀셜 타입 방향 지시등을 장착해 놓고 있고요. 후진등은 아래쪽에 리플렉터 부분에 장착시켜 놓고 있는데 후방 리플렉터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이거 KGM의 건공감리 램프, 곤 모양의 램프 아닙니까? 현대차도 갑자기 이런 한국적인 그래픽을 넣어놨어요. KGM 형님 대체 얼마나 앞서가신 겁니까? 네, 아니고요. 싱겁게 해서 죄송하고요. 현대차는 이 후방 리플렉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VDA 기준 506리터,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540리터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기아 EV5보다는 60리터 정도 트렁크 공간이 더 적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뒤쪽 팬더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놓은 형태다 보니까 이 위쪽 부분을 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시한 EV5 대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이 더 적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실내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실내! 와, 이런 현대차는 처음 보네요. 일단은 27인치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앙부터 조수석까지 쭉 펼쳐진 디스플레이고요. 현대차 중에서는 최초로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입니다. 와, 좋죠. 그런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의 형태를 보면 제네시스에서 봤던 디스플레이죠.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원래 운전석부터 중앙 디스플레이까지 쭉 연결되어 있던 디스플레이가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위치를 옮겨서 중앙에서부터 조수석까지를 채우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는 제네시스의 것을 공유하지만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295 칩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스냅드래곤 8295 칩은 지금 전 세계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동력 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켜거나 음악을 검색하거나 화면을 전환할 때 버벅임이나 딜레이 없이 즉각적으로 화면이 반응해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만지는 것과 유사한 부드러움을 이 차 안의 디스플레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화질 그래픽도 적용되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화면이 3D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4K 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 안에서 아스팔트 같은 이 고성능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렉시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지금 공개된 화면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구성이죠. 기본적으로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물리 버튼들이 사라지고 모든 기능을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공조, 온도 조절 같은 것들도 여기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서 조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분할 화면을 적용하고 있어요. 화면을 왼쪽, 오른쪽 나눠서 디스플레이 왼쪽 부분은 계기판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차의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어떤 기어를 넣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차 모양을 탭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자주 쓰는 위젯과 어플들을 바탕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 전용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도 지원됩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로 바이두 지도, 가우더 지도,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지도 같은 게 지원되고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QQ무직, 노래방 서비스 창바, 다양한 게임 등등 정말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을 다운받아서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처음 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기존 CCNC 시스템보다 훨씬 기능적으로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를 살짝 미리 보기 하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을 쓰는 거,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을 내 입맛에 맞게 다운받아서 쓰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스냅드래곤 8295 같은 고성능 칩이 들어가면서 이 시스템이 버벅거리지 않고 우리 핸드폰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되는 거. 우리가 내년 상반기부터 현대차의 신차들에서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 소비자들은 이게 플레오스 커넥트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기능을 우리보다 몇 개월 먼저 경험하게 됐네요.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시야를 이쪽 디스플레이에 뺏기지 않도록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상이 다르죠? 현대차는 이걸 가리켜서 사이버 아이 HU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유리의 이 하단 부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빛이 투과되거나 반사되지 않는 아주 짙은 검정색의 코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HUD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지금 BMW 신형 iX3나 샤오미 YU7 이런 최신 차들에 들어간 파노라마 HUD와도 같은 원리죠. 물론 그 차들은 왼쪽 A필러부터 오른쪽 A필러까지를 HUD로 꽉 채운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현대차도 크기는 좀 작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 그냥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부분도 있어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주간에도 HUD 정보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계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화면이지만 도로의 제한 속도라든지 내 차의 현재 속도, 차량 아이콘,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안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버아이 HUD 같은 아이디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출시될 현대차 모델들에도 적극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듀얼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 적용되고요. 4존 음성 인식 시스템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승객들까지 어떤 자리에서든 음성 인식으로 이 차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돼 있어서 실내 개방감을 한층 높여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스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스피커는 8개인데 현대차 모델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돼요. 최신 제네시스에나 지원되던 기능이 현대차에, 그것도 아이오닉 9 같은 플래그십 차도 아니고 준중형 SUV에 불과한 일렉시오에 최초 적용된다는 겁니다. 야, 대박이죠. 돌비 애트모스 음원으로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 소리가 단순히 앞이나 양옆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 위, 등 뒤, 대각선 등등 모든 방향에서 나를 감싸는 듯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는 음악 속의 보컬, 기타 소리,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 등등을 각각 하나하나 소리 객체로 취급해서 이 소리 객체들을 가상의 3D 공간에 배치해서 이 소리들을 다시 최적화해서 재생을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8개밖에 없어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14개 스피커가 단순히 소리만 크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현대차에서는 일렉시오에 최초로 탑재된 겁니다. 야, 일단 대단하고 이 협업을 시작으로 돌비 애트모스가 현대차의 더 많은 차종에 장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그냥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원래 일렉시오가 정식 출시되기 전에는 이 차에 하오모 AI라는 중국 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다, 혹은 중국 기업 모멘타의 자율주행이 탑재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완전히 자율주행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 차들과 현지에서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렉시오에도 탑재될 것이다 라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지만 현대 일렉시오에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당장은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죠.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를 인수할 의사를 슬쩍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모멘타는 중국에서 이미 130여 개 모델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도 모멘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대차가 정말로 모멘타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차에 탑재한다면 그때는 정말 중국 내에서 다른 회사들과도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다른 전기차 탑티어 회사들 샤오펑이나 샤오미, 리오토, 지리, BYD 등등 이런 업체들하고 지금 당장 자율주행 기술이 없이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겠다는 건 남들 다 총을 들고 있는데 나 혼자 활을 들고 싸우는 격이라 지금 당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 일렉시오 기본적으로 전륜구동이고요. 옵션으로 사륜구동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217마력을 발휘하는 모터가 앞쪽에 하나 장착되고요. 사륜구동 모델은 후륜에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 최고 출력 316마력을 발휘합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백 같은 건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준중형 SUV가 316마력이라면 말이 316마력이지 진짜 순식간에 시속 100km까지 치고 나가는 가속력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배터리는 BYD의 LFP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현대차가 BYD의 배터리라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일렉시오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나온 차, 중국 소비자들을 위한 차입니다. 그래서 BYD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 일단은 저렴해서 좋고 BYD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가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선택이었던 거죠. 배터리는 두 가지 용량이 제공되는데요. 스탠다드 64.2kWh, 롱레인지 88.1kWh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64.2kWh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은 중국 CLTC 기준 54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 88.1kWh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은 역시 중국 CLTC 기준으로 722km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사륜구동 모델은 88.1kWh 모델에서만 제공됐는데 중국 기준으로 59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중국 CLTC 주행거리 측정 방식은 너무나 널널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롱레인지 전륜구동 모델이 대략 500km대 주행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사륜구동 모델이나 스탠다드 전륜구동 모델은 300km 후반대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대 일렉시오 역시 가장 충격인 건 가격이죠.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차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첨단 기능들, 편의사양, 스펙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도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펀 트림, 스마트 트림, 테크 트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펀 트림의 시작 가격은 11만 9,800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400만 원. 야, 시작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전기차인데. 야, 진짜 이 가격이면 대단한 거죠. 가장 고급의 테크 트림도 시작 가격이 14만 9,800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BYD 아토스3가 딱 이 가격대입니다. 11만 위안 후반대에서 14만 위안 중후반대까지. 그래서 중국 내에서 BYD 아토스3와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실내외 디자인이 글로벌 모델 느낌이 나는 거. 요건 확실히 일렉시오 승인데 BYD는 지금 아토3에 시내눈 C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고속도로 한정이기는 하지만 알아서 스스로 주행하고 앞에 느린 차들이 주행할 때는 자동으로 추월하고 다시 차선에 복귀하고 IC를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하는 이 시내눈 C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요. 그래서 일렉시오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현대차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조금 더 글로벌 모델 느낌이 나는 디자인만으로 중국에서 승부를 하겠다는 걸까? 아직까지는 조금 걱정됩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은 내위안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죠. 모두가 경쟁하지만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다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뜻인데요. 현대차가 이런 각박한 시장에서 진짜 경쟁을 하려면 그저 그런 가성비 차량으로는 승부할 수가 없겠죠. 아직까지 일렉시오는 현대차의 전략적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퀄컴 스냅드래곤 820 칩과 27인치 스크린, 돌비 애트모스라는 이런 최첨단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중국 시장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갖추지 못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첨단 차량인 셈이죠. 남들이 다 총을 들고 나올 때 이 화려한 활을 들고 나온 현대차가 과연 이 내위안의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현대차가 모멘타 인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도 출시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현대 일렉시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